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 서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요즘 아니 지난 저 총선 전에 한번 저희 모셨었는데 네. 그 사이에 얼굴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마 뭐 우리 국민들 전부가 지금 다 힘들어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뭐 사실은 저 한남동 또 광화문 여의도 광장에서 추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는 국민들이 사실은 제일 고생이시죠, 뭐.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견지명이 정말 있으셨다고 느껴지는 것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총선 맞습니다. 때 조국혁신당에서 내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구호를 내걸고 창당하고 선거에 참여할 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제기한다고 나서긴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시간표가 진행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은 못했죠. 그렇죠. 어쨌든 뭐 그 구호와 그리고 국민 내 뜻이 모여서 그래도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조금 아까 뉴스를 보니까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금 뭐 감옥에서 의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조국 전 받으셨어요? 대표는 네. 예, 감옥에서도 열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잘 지내시나 봐요. 사실은 저희가 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니고 창당할 때부터 이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설사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창당하고 당을 꿋꿋이 만들어가고 유지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한 일이긴 했는데 그래서 막상 저 가장 중심적인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당으로서는 굉장한 부담과 어려운 시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창당 작업을 함께 준비하고 어려운 과정을 함께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막상 감옥에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뭐 먹을 때도 그렇고 저녁에 잠자리 누울 때도 그렇고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변호사들이나 면회를 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잘 있고 우선 창당하고 나서 한 얼마나 됐나요? 한 10개월 넘게 거의 조국 대표의 우리가 등골을 그냥 휘게 만들면서 당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뭐 의도치는 않았습니다만은 약간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의 시간도 되는 것 같은데 안에서도 벌써 책을 집필을 시작했고 또 그 의원단한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저희들이 뭐 최고위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하고 또 유튜브 출연하고 하는 내용을 시차는 있지만 다 꼼꼼히 보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래. 아니 그리고 뭐 이런 뭐 의지는 계속 있으시겠죠. 근데 뭐 위트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윤석열 씨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만나길 기대했는데 그러게 뭐 이런 말입니다. 면이 있다고 언론에서 뭐 봤어요. 사실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고 저 선임자로서 한번 저 후배 기합도 좀 줘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 사이에 라일락님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가입하셨다고 민주당원인데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에 관심 간다고 말씀하시고 햄린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고향님 서왕진 의원님 지지한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네요. 근데 그 최상병 사건하고 관련된 속보인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정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 항명죄라고 그때 이제 군사법원으로 갔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간에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을 때는 뭐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흘러왔고 사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우리 최혜병 사건, 이 박정훈 대령 사안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좀 이상하구나. 나라를 정말 좀 이상한 데로 끌고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또 국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실감한 첫 번째 이 사건이 최혜병 사건이었습니다. 뭐 워낙 일찍부터 시작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비정상의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본질을 너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내고 난 상황이 되면서 다행히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뭐 사필 규정이고 좀 정상화돼가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 상황인 것처럼 보여져서 기대감을 더 갖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수사를 하다가 경찰에 이제 이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첩을 하기로 다 결정을 해놓고
이첩을 했는데 그 하려는 순간에 이제 그걸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항명을 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 항명은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항명이었다라고 또 그렇죠.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항변을 한 것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예. 상황 윤석열 씨를 둘러싼 상황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아주 않습니까?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그 단초를 보여줬던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 체계에서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 자체를 우선 경로했고 네. 왜곡시켰고 맞아요. 네. 정상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오히려 단죄하려고 했고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나타난 건데 그 이에 일관되게 그리고 지금의 비상계엄이라고 과정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 사건의 전형을 그때 이미 보여줬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계자들이 혼란스럽게 동조하거나 여전히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몸을 맡기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박정훈 대령은 아주 그 초기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택과 판단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올바른 길을 택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일차적 판단이 그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아주 다행스럽고 정상으로 가는 어떤 신호탄인 것처럼 보여져서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군인들 이번에 그 국회에 군이 12월 3일에 투입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도 국회로 돌아가셨었죠. 예, 예.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 화면으로 지켜본 국민들이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아니 저 사병들이 특전사 전사들이 깨고 막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막 공격을 하면은 이게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천천히 하는 것 같다 이런 네, 느낌도 있었는데 네. 아마 그런 일종의 그 항명까지는 아니고 정당한 태업 같은 네. 이것들이 우리 작동했던 한강 거죠.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은 적극적인 소국 행동. 예, 뭐 그렇게 저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상황을 볼 때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그 비상계엄이 갑자기 선포되고 부랴부랴 국회로 가는 그 시간 또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할 때까지 그 시간 이 시간 동안에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과거의 어떤 그 우리 아픈 역사를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언제고 문을 깨고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가고 위해를 가하고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거를 막 강요하고 추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구성원들 특히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 행위를 안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다행스럽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쉬운 거는요.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박정훈 대령은 대령이잖아요. 근데 장성이면 훨씬 더 책임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군인들인데 이분들이 쿠데타에 가담을 하지 않고 정말 불법적인 짓이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랬던 것처럼 거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뭐 그 이 과정 동안 이것저것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쉽게 쿠데타에 동의하고 동원이 되나? 우리 군이 그동안 소위 전두환 군사반란 이후로 하나의 해체하고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적 관여를 안 하도록 잘 관리하고 어느 정도 그거는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가담하고 참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느꼈고요. 그래서 어떤 권력기관 또는 뭐 국가의 어떤 무력 체계 이런 부분들은 늘 감시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못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다시 또 그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맞습니다.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래도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 1심에서 받은 것은 그래도 아직 우리 법 체계가 좀 우리 시민의 상식하고 같이 가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도 근데 오늘 주제를 좀 넘어가서 여쭤보자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왜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랄까요? 저는 뭐 박정훈 대령처럼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또는 예를 들면은 체포 영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뭐 당연히 돼야 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헌법 질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작동시킬 거냐 아니면 그걸 막 넘어서는 이 혼선 반헌법적 행위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냥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세력 이 둘 간의 투쟁과 논쟁 자체가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 혼란 자체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헌법과 반헌법 간의 이 논쟁과 투쟁 자체를 정확하게 본질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이 문제를 좀 바로잡는 작업에 전 국민적인 에너지와 관심들을 유지하고 쏟아주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의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과 반헌법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예. 거네요. 그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거나 뭐 좌파와 우파 이런 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본질인데 사실은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한 것이고 그것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행위를 실제로 한 거고 많은 위해를 끼친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판단하고 판정하고 또 제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단죄해야 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종적인 판정을 하기 이전에 프로세스 자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거를 마치 무슨 정치적인 어떤 선택과 보수와 진보의 어떤 대결과 그런 것들은 우리 국정의 일상 속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그거는 다 수용하고 정당한 어떤 경쟁과 어떤 판단들을 국민들한테 구하는 과정으로 봐도 되는데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벌어진 이 과정 자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 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행위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과정 또 내란죄 부분에 대한 수사와 단죄의 과정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마치 이게 여야 간의 무슨 정쟁인 것처럼 또는 뭐 대선을 앞두고 정상적인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뭐 양 세력 간의 어떤 대결인 것처럼 이렇게 상황 자체를 호도하고 그런 흐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 본질 자체를 건너뛰는 거다. 부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본질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 듣고 보니까 보통 법을 잘 지키자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보적인 분들은 오히려 좀 헌법을 좀 고쳐가지고 미래에 맞게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보 쪽이고. 근데 지금 뭔가 특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법률가이고 법을 지켜야 된다, 뭐 준법해야 된다, 법치주의다 이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던 맞습니다. 사람인데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저는 동시에 지금 섞여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과 같은 일종의 정상적 사고 구조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동등한 어떤 권한이 있는 사법과 입법 간의 어떤 독립적인 역할들을 존중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뭔가 국정을 끌어가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본인은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 입법의 상위에 있는 일종의 본인을 군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하고 뭔가 의견이 다르거나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반국가적인 걸로 치부하면서 그거를 아예 그냥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과 행위를 가진 집단이 한 축에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 부분을 단죄하고 그 부분을 단죄를 시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이익, 이해관계 이런 부분의 어떤 손해를 미리 판단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같은 있는 두 가지 이 접근 자체가 가장 나쁘게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 부분 다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해소하지 않으면 나라가 정상화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호처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마치 경호처가 지금 헌재나 사법 질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관인 것처럼 지금 돼 있죠. 네네네. 즉 뭐 탄핵 소추가 돼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헌재의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내란죄의 경우는 형사적 소추를 그렇죠. 가능하도록 한 게 헌법 규정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런 부분들을 상관없이 막겠다.
헌법 규정보다 더 위에 있는 선택을 본인들이 하고 그다음에 그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이런 집행 자체를 그들이 판단해서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판단해봐라. 네네. 이런 식으로 헌법과 사법적인 판단 자체를 경호처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행위. 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뭐 착각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호처장이나 뭐 확신범이라고 하는 차장, 뭐 단장 이런 사람들은 뭐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만은 700명 넘는 경호 공무원들이 그러게요. 다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들인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명령 체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걸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는 범법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경호처 직원들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 박정훈 대령의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 혹시 들으시면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례를 보면 부당한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법의 판단, 법정에 서셨을 때 유리해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친구든 가족이든 그렇죠. 먼 네. 지인들 중에 경호처 직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분명히 저는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혹시 경호처 자체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사실 우리 당의 신장식 의원이 이미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네. 원래 경호처의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는 법안 발의가 있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었죠.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경호처가 지금은 별도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져 가지고 독립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하고 어떤 직속 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다 보니까 마치 대통령의 권력하고 연계돼서 특별한 권력 체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선진국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 체계 속에서 이 경호 임무를 그대로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걸 통해서 경호처가 무슨 특별한 권력을 행사하고 대통령과 무슨 정치적 정파적으로 마치 엮여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법안 개정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럼 경찰 소속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 소속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죠.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까지 지금도 우리도 대통령만 지금 경호처가 하고 있지 예를 들면 뭐 야당 대표라든지 나머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우는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경찰 공무원들이 이렇게 순환 보직하면서 그냥 가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대통령의 무슨 정치적 동지나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그걸 맡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속에서 그냥 하나의 어떤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경호처장이 막 그 정치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시던데 그런 일은 이제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경찰 공무원 그 사람 자체가 일종의 국민의힘에서 뭐 출마도 하려고 했던 네네네. 정치적인 인물인데 그런 분들이 대통령과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를 또는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기구로서의 어떤 기능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를 없애자는 게 대통령 경호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경찰이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친위대처럼 만들어놔서 이런 이 불법적인 사태를 만들어 가냐 그러지 말자 지금 그 얘기라는 말이죠. 실제 우리나라도 원래 그렇게 하던 것을 박정희 독재 시대에 경호실로 만들었다가 그거를 좀 그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고 경호처 정도로 조금 위상을 낮추는 정도로 미봉에 그쳤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또 궁금하던 게 공수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이 되어서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뭐 물론 많은 타협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기구잖아요. 근데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분통을 터뜨리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냐. 일종의 좀 공수처에 대해서는 양면적 감정이라고 할까요? 판단이 좀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공수처가 없었다면은 이번 과정을 보면은 물론 특검이 만들어지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특검이 없는 동안에는 내란죄 수사는 경찰 국수본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기소 절차나 또 영장 그 신청 절차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검찰 자체가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만들어낸 일종의 저는 배양지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 내내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윤석열의 이 왜곡된 국정 자체를 뒷받침하는 핵심이 검찰이었잖아요. 뭐 비상계엄 이후에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좀 거기에 벗어나인 것처럼 그리고 윤석열 수사를 통해서 다시 과거의 어떤 권력의 영화를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는 검찰을 대치해서 공수처가 그런 어떤 검찰의 기능 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 구조. 그래서 지금 공조본이 공수처와 그렇죠. 국수본과 군이 공조본을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나마 그런 구조를 좀 가져갈 수 있구나 하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문제는 구조의 형식이 다가 아니고 실제 역할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고 그거는 뭐 워낙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뭐 인적 역량의 어떤 한계라든지 또 경험의 한계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과 국면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과 지금 국가 상황에서 공수처가 해야 될 소명 의식 이런 걸 가지고 단호하고 뭔가 좀 결단을 하는 태도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공수처 중심의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구조적으로 공조본 자체를 유지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현재의 우리 사법 체계 구조 속에서 국수본이 혼자 모든 것을 다 진행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검찰한테 그걸 맡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조본 체계를 유지하고 국수본과 공수처가 협업을 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시급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고 체포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숨어서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신병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시도는 공수처가 중심이 돼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조금 나이브하게 들어갔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그 실행 부분은 경찰 쪽에 확실하게 역할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경찰은 뭐 우선은 그런 경험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조 체계하에서 경찰이 이번에는 확실한 책임을 지고 압도적인 꼭 필요한 물리력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확보를 해서 그리고 아주 꼼꼼하고 정확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2차 집행이 며칠 날 될지는 뭐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그 군병력은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강경한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뭐 공조본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찰 병력도 방어를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경호처 인력들만 잘 뚫으면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국방부 장관은 뭐 내란에 사실상 뭐 수개에 가까운 행위를 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찰도 행안부 장관과 뭐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 있었기 때문에 군과 경찰이 이 과정에서 그런 부당한 어떤 행위로 동원되지 않고 정상적인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 환경 그런 점에서는 경찰이 잘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만 준비해서 들어가면 집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됐다는 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 게 탄핵 그 비상계엄 바로 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조국 혁신당이 하셨죠. 맞습니다. 아까 뭐 무대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은 뭐 창당할 때부터 3년은 너무 길다 구호 속에서 윤석열 저희들은 검찰 독재라고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했었고요. 그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가 이 최혜병 사건 이래로 만들어 놓은 소위 탄핵
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미리 다 정리를 했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한 보름 전에 이미 광화문에서 그 탄핵 소추안 자체를 국민들한테 초안을 내놓고 그거를 완성해 나가자라고 하는 걸 미리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가 12월 3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죠. 근데 12월 3일 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미 정리했던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었고 사실 우리가 그걸 준비해놓지 않았으면 그거를 준비하는데 며칠을 또 허비했을 그렇죠. 건데요. 저는 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의를 했나 했어요. 사실. 미리 저희들이 준비해놨고 민주당이 그 안을 받아가서 일부를 좀 이렇게 가피를 해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발의를 했고 그게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2차 발의에서는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해서 2차 발의를 한 훨씬 거죠. 단순화해서 12월 14일에 통과시킨 거죠. 지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쨌든 뭐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해서 내란죄가 빠져서 탄핵 소추안하고 다르니까 재의결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 발의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사실은 그 내용 그런 문제제기의 본질은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내용의 어떤 그 차이가 뭐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의 어떤 변호인단 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든 헌재의 이 심리와 판정 자체가 시간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굉장히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 이것이 목표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확고한 자기 판단 자체가 뭔가 흐트러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헌법에 대한 정당한 판단과 단죄가 아니라 마치 여야 정당 간에 또는 보수와 진보 간에 무슨 정치적인 어떤 논쟁을 하는 것처럼 마치 국면을 그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내용을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 사태 그 내란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헌법적인 실체 자체 그리고 비민주적 지본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를 탄핵 소추에 대한 어떤 심판의 핵심 내용으로만 판단을 하자. 형사법상의 내란죄는 별도의 법으로 다투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를 여기다 끼워넣어서 시간을 길게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것은 뭐 지난 박근혜 탄핵 소추 때도 소추 책임자였던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했던 것하고 아주 동일한 접근 방식이고 지금도 많은 헌법학자들이 평가를 하듯이 그거는 뭐 탄핵 소추 과정에서 충분히 선택 가능하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란죄까지 형법적으로 성립하는지를 따지기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 뭐 이런 헌재에서 지금 부여되어 있는 것은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해서 심리를 통해서 판정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을 다투면 되는 거지 다른 법을 통해서 그 형사법을 통해서 다투고 그 형사법을 통해서 다투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탄핵 소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아주 세세한 절차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 소추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직 자체를 중단시켜 놓는 국정 중단의 상황이거든요. 권한대행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시간을 단축하고 정상화를 빨리 하면 할수록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일부러 다른 데서 해도 되는 것들을 끌어넣어 가지고 길게 늘어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못하게 하려고 내란죄를 넣니 빼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다투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뭐 이런 그 얘기네요. 준비 기일 과정에서 윤석열 그 변호인단들의 많은 행위나 거기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그걸 꼼꼼히 국민들이 다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하나하나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길게 늘어뜨릴까. 그리고 그 본질 자체를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불법적 반헌법적인 행위 자체가 정말로 있었나 없었나를 그냥 간명하게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그게 마치 무슨 여야 간에 또는 진보 보수 간에 정치 어떤 그 정쟁인 것처럼 그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더욱 부추기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 정당인데 어쨌든 공당이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표를 던지기도 했던 정당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뭔가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 행위 그리고 또 헌법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켜서 나중에 헌법 질서가 사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다 해가지고 그만두고 이러면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안 하고 이러면 헌법재판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예전에 예. 그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무슨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아가지고 정당 해산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네.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하는 것은 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예. 헌법재판소에 합니까 그럼? 어, 헌법재판소에 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부가 그거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정을 저희들이 법무부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한번 제대로 그 부분은 따지고 네. 국민의힘의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헌법 체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 정당으로서의 자기 존재 자체를 네.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절대로 나중에라도 제대로 따져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조국혁신당은 그 진정을 법무부에 냈고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사실은 정당이 국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우선 그 당시에도 보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당사로 가서 이 비상계엄 해제 행위 자체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과정 자체가 질질질 시간을 끌도록 할 거냐. 네. 그다음에 내란죄로 정당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이렇게 체포하려고 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무슨 전사인 것처럼 그 한남동으로 몰려가서 45명이 그걸 막겠다고 나서는 것. 네. 이 행위 모든 것 자체가 자기 부정이고 우리 헌법 질서나 사법 질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된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었으면 네.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헌성이 분명하고 강한 게 지금 국민의힘의 행위다. 저는 정상적이라면 이건 정당 해산을 해야 될 아주 분명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 기억이 맞다면 통합진보당 사태 때 이석기 당시 의원이 뭔가 이렇게 어디서 강연을 하고 무슨 혁명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강연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통합진보당이 그걸 제지하거나 제명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 됐다고 맞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라면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명도 하지 않고 내란을 이렇게 통합진보당 군을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강의를 하고 이랬다는 건데 지금 그보다 훨씬 무겁게 심각한 상황이네. 내란과 반국가적 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 엄중함에 대해서 지금 눈앞에 정치적 이해관계 예를 들면은 당장 탄핵소추가 완결되고 나서 대선이 전개되면은 민주당이 집권하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포비아 상태로 그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고 거기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한다든지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보다도 헌법 소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 목표가 돼서 그거를 일종의 혼동해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부분, 그거를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정신이 좀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소를 진정을, 제기하라고 예.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은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예. 활동을 하시네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조국혁신당은 몇 분이시지? 당은 작고 의원은 12명입니다만은 빠르고 항상 먼저 준비해서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인선이라고 하셨나요? 쇄빙선 역할이고요. 쇄빙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망설이고
흐리거나 또는 좀 너무 우경화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끌어내는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 이것이 저희가 처음부터 표방했던 어떤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누가 봐도 조국 혁신당에 조기 대선이 온다면 대선 후보는 조국 대표였는데 전 대표 지금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기 대선이 온다면 조국 혁신당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우선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파국의 상황으로 가고 위기 상황이었던 것을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고 조국 혁신당도 그 과정을 처음부터 주장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어떤 노력을 다했다. 그런 점에서 이거를 잘 만들고 정권 교체를 잘하는 것은 조국 혁신당도 철저히 기여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여하고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의 어떤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의 어떤 미래라든지 이런 전망들 구상들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어떤 단계와 새로운 어떤 시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과 대안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걸 우선 제시를 할 것이고요. 그거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후보를 자체적으로 낼 거냐 아니면 뭔가 연합 후보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낼지 안 낼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을 잘 정리해서 조만간 저희들의 방향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선은 반헌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윤석열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단죄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완성시키는데 지금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전략 정해지시면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서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